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은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부산에 내리니까 아직도 그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날씨가 좋고 하니까 꼭 가을 아주 연출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나라 걱정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시간이 짧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환 씨가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이야기했는데 제가 만나본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사람들 주로 나이가 50대, 60대니까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철수를 지지한다든지 경남고등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전국 여행을 하면서 강연을 하면은 부산 분들처럼 이 정치 감각이 좋은 분들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 말씀 들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산 분들이 투표를 할 때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또는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또 우리 문중 출신이니까 해서 투표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부산 분들은 아주 국가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 공익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선거 때만 되면은 부산이 어떻게 되지?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렇게 요새도 또 관점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가장 옳은 투표를 하는 거니까 믿어두라고 절대로 지금 걱정하는 식으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다 맞았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메인주라고 있어요. 보스턴 그 위에 있는 메인주라고 아주 자그마한 주입니다. 그 별명이 파이츄리 스테이트인데 소나무입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 보면은 메인주에서 찍는 사람이 항상 당선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지난 60몇 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의 개척자적인 기폭제 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방적 애국심. 부산이라는 이 도시의 특성,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한국어 하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 이 애국심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아주 그 이상한 민족주의로 가가지고 배타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열린 마음의 애국심을 가진 이 부산이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 부산에서의 선택이 아주 한국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축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지지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계산을 하고 또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틀어보니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또 직전에는 자유선진당 총재를 한 분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의 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을 건 선거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성공한 이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위기의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평당원으로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좌파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입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진보 보수란 말을 쓰는데 이번 선거의 의미가 좌파 정권을 저지할 것이냐 줄 것이냐 하는 의미다라고 딱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은 박근혜 씨도 그런 스트레이트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회창 씨가
홀가분한 입장에서는 아주 정보를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나이가 그분이 70대 후반인데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시장 바닥을 누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꽤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단일로 한강하는 거는 뭐 아름다운 단일로가 아니라 이상한 대국민 사기쇼가 되는데 아마 이회창 씨처럼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뻔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시장 바닥을 누비는 그런 모습은 정치가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치인을 존경하면서도 또 정치를 미워해요. 이중적입니다. 정치를 욕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이 권력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아주 동네북처럼 욕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정치인이 욕 안 먹는 나라는 아마 독재국가 빼고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정치인은 동네밥입니다. 동네북이에요. 그러고 술집에 가면 항상 안주 역할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정치인의 한 몫이에요. 정치인을 계속 씹고 정치인을 욕하면서 이 국민 건강이 다소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또 정치인을 욕하면 권력자를 욕하는 거니까 기분이 우선 좋지 않습니까? 그 욕할 때만큼은 자신이 조금 훌륭한 사람 또는 높은 사람 같이 느껴지고 하는데 그러나 정치는 위대한 직업이죠. 위대한 직업이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다. 누가 먹고 살게 해줍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기업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이에요. 노예를 해방한다. 노예 해방하는 일은 정치인 링컨이 한 거예요. 정치인 링컨이 한 거예요. 그것은 문학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못 쓰면은 아주 악마가 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정치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정치가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역대 우리나라 이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을 랭킹을 내면은 한 100대 인물을 내면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가, 그 다음에 과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뭐 욕하는 건 좋은데 정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속성은 정치인은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 하면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격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정치인이 된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을 해서는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이 손상되고 욕먹고 하는 것을 각오를 하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국가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악역을 맡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악역을 맡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을 하면서 존경을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거짓말은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행동하는 양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그럼 누가 양심이 있느냐? 관찰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정치인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구경하는 유권자나 학자나 언론인은 양심을 가져야 되죠. 관찰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법인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양심 없는 사람으로 아마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아주 이렇게 성자연하는 양심, 도덕,
이런 것을 자꾸 입에 올리는 정치인은 이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정치인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차중에서 오다가 영어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아주 일면에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랭킹을 내면은 우리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나라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인구가 몇백만 밖에 안 돼요. 5천만 되는 인구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아주 참 비극적입니다. 매일 한 3, 40명 정도 자살합니다. 특히 자살률이 높은 계층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노인층 자살률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 자살률은 2.5배예요. 2.5배. 물론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65세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 이런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 자살하면은 이 신문에 뉴스가 돼요. 근데 뭐 입시 시험에 낙방을 해서 자살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신문 기사에 나는데 노인네들이 자살하면 신문이 잘 안 나요. 노인네들이 아주 자살해도 조용하게 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자살을 해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든 65세 이상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관습 위에 올려놓은 세대인데 이 세대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 그런데 지금 대선 공약을 내놓는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이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층 50세 이상을 위한 공약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장애인이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을 위한 공약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선거는 잘 조직된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별 조직이 안 되고 이 장애인이나 이쪽은 표가 적으니까 무상급식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 공약이 실종이 되어버린 게 이번 선거에 아주 참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년에 이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가족 관계에서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로 이렇게 끊어지고 하면서 이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50대 이상의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 단일화라는 이 대국민 사기극이 결국 파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어요. 이 단일화라는 이 말이 만들어진 나라는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단일화라는 이 용어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데도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단일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합이죠. 왜냐하면 이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들은 표를 얻는데 뭘 가지고 표를 얻느냐?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당은 이런 정당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가 단일화되어서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을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두 사람이 정책이 많이 달라요.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정책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정책 단일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죠. 정책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린다. 박근혜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공공의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당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공당이라고 불러요. 공공할 때 공당. 공자는 뭐냐? 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당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정당을 공당 반대말이 사당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패거리를 사당이라고 그래요. 사당보다도 더 하질이 뭐냐면 붕당입니다. 붕당. 우리 조선조에 붕당정치란 말이 나와요. 붕당정치. 그걸 언제를 가르치냐면 저거 이 안동김씨가 집권하던 이 순조 이 무렵의 정치를 우리가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파벌이 많아가지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한 19세기 초부터는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는데 이 단계에 오면은 무슨 생각의 차이가 없어요. 노론, 소론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는 뭘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도. 근데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나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완전히 패거리 싸움이 돼가지고 완전히 권력 그 자체를 위한 싸움으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걸 붕당정치라고 해요. 요새 단일화가 저게 바로 붕당정치의 표본입니다. 붕당정치라는 것은 패거리예요. 패거리.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식 단일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대국민 사기극. 그런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기자들입니다. 기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언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이게 한 70, 80%가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경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으로 물들면은 그 사람들은 언론기관을 하나의 선정기관으로 이용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을 하지 진실을 알리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을 알리고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졌고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구조적으로 지금 좌경화되어 있으면서 공정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자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인구 비례당 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한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이 기자예요. 기자. 그런데 이 기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20대, 30대, 40대가 전체 기자의 75%입니다. 이 계층은 굉장히 좌경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론이 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유리한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불리한 기사가.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기사는 굉장히 커집니다. 커져요.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한테 불리한 기사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정수장학회. 이거는 대선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에요. 장학회는 이미 재단이고 재단은 누가 뭐래도 그러면 사회에 내어놓은 재산이지 개인 게 아니고 이미 박근혜 씨는 거기서 손을 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어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근데 문재인 씨와 관련된 근데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이 2003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씨가 전화를 했다. 청탁성 전화를 했다. 그런데 비리를 밝혀내고도 기관 경고로 끝냈다. 거기에 문을 닫게 했으면 이런 피해가 안 생겼을 텐데 계속 영업을 하게 했다. 그래서 6조 원의 부실 대출을 하고 15,000명이 아직도 돈을 못 받는 게 돈을 막 거의 떼인 셈인데 수천억이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씨가 만든 문재인 씨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70억 원을 수임을 했다. 70억 원의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근데 사건은 뭐냐? 카드 빚 낸 사람들 빚 독촉하는 일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건 뭐 아주 그 변호사에 맡길 필요도 없는 일이야. 법무사면 충분해요. 굳이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70억 원을 주었다. 이런 사건은 정수장학회 사건에 비해서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말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거 있습니까? 이거? 별로 없으시죠? 요게 왜 그러느냐? 요게 한국 언론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사건이 안 되는 거는 크지고 사건이 되는 것은 작아질 거예요. 왜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좌경적이고 친민주당적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박근혜 씨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모래주머니 차고 지금 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조직선거가 중요했지만 요새는 언론을 통한 선전전이 더 중요한 선거예요. 그때는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요새는. 그런데 그 선전, 언론을 통해서는, 근데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게임이냐 하면은 저는 한 2대1로 불리하다. 2대1, 3대1로 불리하다. 다만 요새 조선동화, 중앙일보 뭐 이런 종편이란 텔레비전 프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약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리한 보도가 이 단일화 보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태도로 보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 언론의 좌경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일화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첫째, 정책 단일화 없는 후보 단일화는 이것은 절대로 정치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다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후보 해놓고 단일화를 하면은 이건 국민 사기극입니다. 후보를 선언한 다음에는 절대 단일화를 하면 안 돼요. 후보를 선언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후보가 되겠다 해놓고 안철수는 보니까 66일 동안 후보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저 사람이 언제가 단일화 되니까 저 사람 후보가 아니다. 당신이 후보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약을 발표하라. 아니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뭘 하겠다. 지금 안철수가 뭘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마 수백 건이 될 거예요. 그때마다 언론이 그걸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 보도를 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될 사람이 아닌데. 후보로 확정된 사람도 아닌데. 박근혜는 결성 진출자로 정해졌어요.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는 중결성도 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결성 진출자하고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안철수에 대해서 보도한 그 신문기사, 방송기사는 다 휴지 아닙니까? 휴지. 그건 뭐냐? 안철수 선전만 많이 해줬다는 거죠. 언론. 이런 언론을 가지고 한국이 정당한 선거를 할 수 있느냐,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주 의문입니다. 제가 기자 42년째 하고 있지만은, 제 얼굴에 침 뱉는 면도 있지만은, 실상 그렇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돈하고 권력을 통한 부정선거가 문제였어요. 지금은 그거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냐? 선동 언론에 의한 부정선거. 한국의 이 선거는
언론이 선동기관화 돼가지고 좌파 편을 드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한 부정선거예요. 왜냐? 국민들을 속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주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은 이 언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도 양을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지지율을 조사하면은 2대 1대 1입니다. 대충 40%, 20%, 20%. 그러면 보도를 하더라도 2대 1대 1로 하는 게 맞아요. 박근혜 씨는 2, 둘이 합쳐서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대 1대 1로 보도를 하죠. 1대 1. 그러면은 문재인 안철수는 입만 벌리면은 박근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대 1로 박근혜 욕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중, 3중으로 아주 불리한 지금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대1로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특히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 제대로 투표를 하시려면 이 기사를 믿으면 안 돼요. 보도를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를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권자는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로 따라가면 안 돼요. 신문, 방송 이거 다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데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제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중심을 세우시고 여러 사람 하는 말을 다 종합해서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이런 주체적 입장에 서 주셔야 된다. 왜냐? 유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는 주권자죠. 주권자는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판단을 스스로 내리십시오. 스스로 내리십시오. 따라가시지 말고 학교 뭐 이런 출신들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죠.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저렇게 이상식으로 막 끝나버린 가장 큰 이유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서로 티각태각하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을 뭐 적합도로 하느냐, 경쟁력으로 하느냐,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렇게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문항을 만들 필요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어느 후보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후보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딱 하나 묻고 그 다음에는 어느 후보가 국가에 해악이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 개 딱 물어가지고 합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한 문항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렇게 합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접판이 돼서 예고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안철수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어떤 법을 만드느냐. 4개월 전에, 후보가 4개월 전에 확정이 돼야 되니까, 대통령에 나올 사람은 4개월 전에는, 투표 4개월 전에는 후보로 확정돼야 된다. 그 이후에 단일로 하는 것은 금지시켜버려야 된다. 이거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4개월 정도는 우리가 차분하게 비교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20 며칠밖에 안 돼요. 문재인 이제 무슨 정책을 내겠죠. 이미 낸 걸 또 수정을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철수로 되었으면 또 안철수 정책을, 급조된 정책을 다 읽어볼 시간도 없죠. 4개월 정도는. 그래서
과거에 이인재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인재 씨가 경선에, 신한국당 경선에 출전해가지고 2등했죠. 2등하고 나서 막 탈당해가지고 출마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탈당해서 출마하는 거는 금지시키는 그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인재 법이라 합니다. 이걸 또 안철수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일화 쇼, 이거 없어질 겁니다. 단일화 쇼. 이 단일화 쇼로 재미를 붙였는데, 사람이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번 실수를 하시고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실수는 잘 안 해요. 잘 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는데,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어요. 항상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토론을 보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토론을 보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안철수 씨를, 저도 부사관에 나왔는데, 안철수라는 분이, 기술은 한참 후배, 아직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라는 분이 문재인보다 나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안보 문제였어요. 대북과.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7월에 박왕자라는 서울 사는 아줌마가 금강산에 갔다가 그 바닷가로 산책 나갔는데 경비병이 등 뒤에서 아무 경고도 없이 뭐 나가라 서라 하는 말도 없이 그냥 조준사가 등 뒤에서 쐈어요. 쓰러진 그 박왕자 씨를 이놈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고 했다고 해요. 그 시신을.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니 위험해서 어떻게 갑니까? 아무나 경고 없이 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어요. 문재인 민주당 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해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무조건 안 된다.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은 무조건 하라고 해요. 무조건. 아니 그럼 문재인 씨가 모친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어머니 보고 그럼 무조건 그 금강산 관광에 보낼 용의가 있는가요? 남의 목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까? 무조건 가요. 그래서 무조건 가라는 말이 또 재밌어요. 이미 북한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주장은. 그 언제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 현대 아산이라고 이 관광 전담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회장이 한 사람이 있죠. 현정은이라고. 그 사람이 북한에 가니까 김정일이가 현정은한테 알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걸 약속했다고 치고 무조건 관광을 잘 재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런 성격의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가 하면요. 그 다음 날로 후보 사퇴해야 돼요.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국민들의 목숨을 독재자한테 갖다 바치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선진국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딱 보니까 언론이 그 문제를 별로 짚지도 안 하고 조선일보 빼고는 문재인 씨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믿고 투표를 하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현정은이가 그럼 이명박 특사도 아니고 김정일이는 그 거짓말쟁이고 그 말을 믿으면 또 그 말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믿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보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막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목숨이 관계되는 겁니다. 목숨과 관계됩니다. 또 금강산
관광을 하는데 우리가 달러를 갖다 줍니다. 달러를. 이거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달러를 주면 안 돼요. 이거 원화를 줘야 돼요. 그래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지. 달러를 주면은 그 돈 모아가지고 전투기 사오고 무기 사옵니다. 무기 사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달러를 줘가지고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무기 사오는 걸 좀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안철수 씨가 중심을 잡았는데 참 기가 막힌 토론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실종됐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속지 않아야 제대로 된다. 아까 여기 들어올 때 12월 5일 날 이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광고를 아마 하나씩 나눠주실 텐데 받았습니까? 네. 1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부산역 광장이에요. 거의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는 뭐냐? 주제가 역적 모임입니다. 역적 모임.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역적 모임이에요. 역적 모임. 얼마 전에 정문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2007년 10월 3일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가 평양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록의 일부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간조선 이번 기사와 그 다음에 그걸 실은 책을 통해서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핵심을 그게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 회담의 성격을 뭐로 규정을 하느냐? 제가 다른 말을 선택할 말이 없어요. 노무현과 김정일의 역적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역모다, 역모. 줄이면 역모고 풀면 역적모이죠. 역적모이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한 5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2007년 10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전초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동영, 그때는 아직 이회창 씨가 출마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회창과 정동영은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완전 3대 2가 산다. 뭐 60대 2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명박 씨가 암살되지 않는 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그때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월 달에 노무현이가 평양으로 찾아가서 김정일을 만나요. 이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고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가서 무슨 합의를 하든 말든 노무현이가 집행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가느냐? 그때부터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이거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간다. 안 그러면 왜 가야 됩니까? 지금 퇴임을 앞둔 무슨 사장이 말이죠. 부임 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가지고 계엄백고 한 거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꿍꿍이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선언이라는 게 발표되니까 요걸 하러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14선언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14선언대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안보가 해체되고 경제가 망가지고 NLL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4선언 내용을 보면은 14선언 내용 중에 서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고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해주 항구를 직항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NLL을 말하자면 개방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조선공단 지어주고 북한에 철로 고속도로를 우리가 개보수해주고 북한에 천재지변이 나면은 우리가 가서 해결해주고
이 모든 것을 무슨 정신으로 하느냐? 유무상통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유무상통이란 말 아십니까? 유무상통 무슨 뜻입니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잘 지내면서 서로 니 것 내 것 없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있는 대한민국과 없는 북한이 니 것 내 것 없이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갖다 주라는 거죠. 이거 보통 조폭투목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폭 깡패가 하는 이야기예요. 깡패가 부자 돈, 집 돈 뜯어가면서 야 이거 유무상통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무상통, 부자가 유무상통하자는 이야기 합니까? 이런 게 그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폭, 사실은 조폭투목인 김정일이한테 이 부잣집의 관리인인 노무현이가 갖다 바치는 것을 유무상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문서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노무현이가 그때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 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으려면은 요거 하나는 해결했어요. 뭐냐? 당신이 핵실험해가지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거 해체하라. 해체하면은 요렇게 해주겠다. 요렇게 이야기해 주죠. 수십점이다. 수십점이니까 이걸 쓰기 전에 핵무기는 절대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면은 요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뭐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 핵 개발해도 괜찮다. 그거 우리 신경 안 쓴다. 우리 계속 갖다 퍼주겠다. 요런 약속을 한 겁니다. 요런 약속. 그게 14선언이에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14선언을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14선언 개성자야 아니냐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14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합의 문서가 나왔으면은 그 회의가 도대체 어떤 회의였느냐 하는 것 중에 이제 정문원 씨가 몇 가지 아주 공개를 했어요. 그게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의심했던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뭐냐? 간 목적은 노무현이가 간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그냥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는 걸로 강조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본인들한테 물으면 그게 아니고 민족 사업을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이렇게 이제 선전할 겁니다. 대화록에 저는 대화록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화록을 읽어본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종합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화예요. 노무현이가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여러 가지를 막 하니까 나중에는 김정일이가 이렇게 오히려 말리는 것처럼 물어요. 선거가 2달 뒤에 있고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이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누구한테 봤습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지 오늘 계약한 거 요거 집행하도록 요 계약대로 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데 요거 안 하면 안 되도록 세계를 박자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가슴팍에 세계를 박자는 겁니다. 세계를 박는 사람은 누구예요? 박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의 적의 사령관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세계를 박자는 겁니다. 세계를 박았습니다. 요걸 형법으로 딱 구성을 하면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정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게 여적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김정일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쇠기를 박은 행위는 이거 93조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규정하는 딱 여적죄에 해당이 돼요. 쉽게 말하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사형감.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논평이 이래요. 화가도 나고 창피하고 해서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이야기예요. 이런 정확한 워딩이라기보다는 막 취지, 요지의 이런 간단하게 드립니다. 노무현 이야기가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로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북한이 뽑혔습니다. 이거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외교하고 민족 공조한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반미 여론이 커지고 친북 여론이 커졌다는 것을 자랑하죠. 자랑하죠. 이걸 누구한테 하느냐? 적장 앞에서 안 되거든요. 적의 사령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적의 사령관 앞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볼까요? 경찰서장이 수배 중인 조폭두목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 계획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거 무시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하고 뭐야? 대한민국 총수권자가 이 대한민국을 탈령해가지고 적진으로 넘어가가지고 적장한테 몰래 항복하는 거. 대한민국을 탈령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이 50,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5029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 북한에서 막 피했다가 일어나고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 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계획을 개념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냥 서류상입니다. 그걸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는 제의를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이쪽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노무현이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 가서 하면서 5029는 전쟁을 가상한 계획이라서 내가 들어서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5029는 전쟁을 하는 계획이 아니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습 계획이에요. 그걸 전쟁한다는 걸 하면서 자기가 막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5029 계획을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큰일이 일어나면은 한국 미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작전을 해야 되냐는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 문재인 세력, 이 사람들은 북한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이 사람들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뭐 총을 맞이 죽는다든지 이 시리아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우리는 통일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걸 잘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북한 동포 2,300만을 구출하는 자유통일 계획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세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북한 정권을 도와가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이 세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통일 세력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은 반통일 세력입니다. 저 사람들은 통일 요양을 요새 별로 안 해요. 통일 하더라도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 세력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우리는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통일하려는 세력입니다. 통일을 피하려는 세력이 아니에요. 저자들은 통일을 피하려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이라도
야,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참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종북 좌파한테 계속 끌려다니게 돼요. 고생을 하더라도 피를 따서 흘리더라도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우선 구출해야겠다. 그 입장을 포기를 하면은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애국 세력도 아니고 그건 기회주의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좌파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이 반통일 세력으로 갈수록 우리는 적극적 통일 세력으로 가야 된다. 이 문재인 씨가 요새 계속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집권하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임기 중에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한국의 언론이 살아있다면은 요 발언 하나로서 문재인 씨는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요런 발언 하나로서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요런 발언. 왜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통령의 가장 제일 큰 직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1 직무인데 스스로 헌법을 깨겠다고, 헌법을 위반하겠다고, 헌법을 짓밟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언론이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묻혀서 넘어갑니다. 모르죠. 뭐 앞으로 한 시간 남았으니까 이걸 지적합니다. 왜 이게 절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의 발언이냐 하면은 헌법 1조, 3조, 4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조, 3조, 4조인데 그걸 다 위반하는 발언을 공약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느냐, 우리 언론을 만만하게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로서 생기가 안 돼요.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국가,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서 연합해가지고 통일했다고 한다. 이런 거. 그게 통일입니까? 한반도에서 통일은 이념의 통일, 제도의 통일이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로 통일을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지, 체제가 통일이 돼야 통일된 것입니다. 민족은 같아요. 민족은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뭐 통일합니까? 제도의 통일인데 북한 자유주의 독재 체제 그대로 두고 국가라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그대로 국가로 인정하고 그 위에 통일했다고 하자. 국가연합이다. 이게 국가연합이에요. 세계에서 국가연합은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할 때 국가연합을 곧 헤어졌고. 이게 왜 헌법 위반이냐?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을 했어요.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절대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하느냐? 집단으로. 북한, 얘네는 괴뢰 집단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국가 단체예요. 요새는 점잖게 이야기할 때는 북한 당국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부라는 표현은 우리 쓰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조선.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 어차피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양쪽이 다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제4조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됐어요. 통일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헌법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즉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북한에도 적용이 되는, 즉 남북한이 다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런 통일을 하라. 요약하면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1조, 3조, 4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국가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1조, 3조, 4조를 다 위반합니다. 반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게 또 뭐냐? 아니 우리나라 사진에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습니까? 이거 북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해요.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게 사실 통일 방안도 아니에요. 뭐냐? 대한민국, 북한 그대로 있자. 그대로 제도를 유지를 하자. 그러나 군사와 외교는 중앙정부가 하자. 중앙정부를 하나 만들자. 그걸 국가라고 하자. 통일국가라고 하자. 그 이름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 요게 북한의 통일방안이에요. 이거 사기죠. 완전한 사기죠. 두 체제를 그냥 두고 그 위에다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통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요거 왜 사기냐 하면은 이게 통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통일 연방제 안을 내걸고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냐? 통일을 하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 조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뻔히 알고 연방제 통일하자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이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요게 어디에 등장을 했느냐? 6.15선은 제2항에 등장했어요. 이게 김정일과 김대중의 역정모의예요. 6.15선은 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김정일의 대남 적화 전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그 말 중에서도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높은 단계로 갑니다. 높은 단계로 가서 그 지향점은 공산화예요. 공산화. 아니 공산화의 제1단계를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고 지금 공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는 정당과 언론은 죽은 거죠. 죽은. 그래서 이 역정모의 대화록 14선을 만들어낸 김정일, 노무현 대화록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국가정보원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기를 해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초에 북한에서 대화를 하자고 타진을 해오는데 조건이 14선을 꼭 실천해야 된다. 특히 NLL 문제를 당신들이 이미 우리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NLL을 없애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화록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읽었답니다. 읽고는 하도 기가 차서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참모들도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 그러다가 뭐 노무현 자살 등등 있어가 정국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공개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도 해.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 아직 4시간이니까 필요해요. 그걸 다 읽어본 사람이 국민들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게 역정모의라는 것을 느끼고 14선은 역정모의구나. 14선은 하자는 사람들은 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것도 선거 전에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공개를 하겠다. 근데 야당이 합의할 리가 없죠. 여당이 다수결로 하면 될 텐데 국가정보원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